암이 발생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몸에서 염증이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우리 폐에 염증이 반복해서 발생하면 폐암이 될 가능성이 있고, 또 위에 염증이 반복해서 발생하게 되면 위암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또 한 가지 경우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곳에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데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게 되면 그곳에 영양분들이 잘 전달이 되지 않고 몸에 문제가 생겨도 회복이 더디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져서 결국 암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항산화 성분이고,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암을 예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근이 몸에 좋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계시죠? 몸에 좋다는 당근도 먹는 방법과 또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몸에 독이 될 수도 있고 보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당근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과 당근을 먹는 방법, 그리고 당근을 제대로 먹었을 때 나타나는 놀라운 효능까지 당근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연예인이 약 3주 동안 11kg를 감량했다고 하는 당근 다이어트 방법도 영상 뒷부분에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당근에 대한 모든 것 바로 시작합니다. 당근의 대표적인 효능은 베타카로틴에서 나옵니다. 베타카로틴은 채소를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이 되도록 하는 성분이며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입니다. 항산화 작용을 한다는 것은 항염증 작용을 하는 것이고, 이 항염증 작용을 한다는 것은 바로 항암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당근의 첫 번째 효능, 눈 건강을 좋게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비타민 A로 변하게 됩니다. 비타민 A는 눈 건강을 좋게 하는 성분이죠. 당근을 먹으면 눈이 좋아진다는 말을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눈 건강을 위해 요즘에 루테인을 드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그렇다면 눈에 좋다는 루테인 영양제를 먹는 것과 당근을 먹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영양제와 당근에는 모두 비타민 A, 루테인, 지아잔틴 등이 들어있어서 이 시력을 유지하고 눈의 노화를 방지해주며 황반변성 등의 질환도 예방을 해주게 됩니다. 당근에는 여기에다가 비타민 C, 비타민 K, 그리고 필수 미네랄이 더 있기 때문에 항산화 효과 및 뼈 건강에도 도움을 더 받을 수가 있게 되고요. 우리가 혈액순환이 잘 안 될 때는 루테인 영양제를 드신다고 해도 효과에 한계가 있을 수가 있어서 평소에 당근을 좀 더 드셔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두 번째 당근의 효능은 바로 노화 방지입니다. 이것도 베타카로틴의 효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노화가 된다는 것은 몸이 산화가 되고 또 염증이 많아지게 된다는 것인데요. 염증이 몸 안의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염증을 없애주는 것이 바로 노화를 방지하는 것인데요. 앞에 말씀드린 당근의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이 염증을 없애주고 노화를 방지해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당근의 효능은 장을 건강하게 하고 당뇨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당근 주스 많이들 만들어서 드시는데요. 착즙해서 집에서 드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여기서 약간 아쉬운 것은 착즙하고 남은 찌꺼기는 모두 버린다는 것인데요. 당근은 사실 식이섬유 폭탄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혈액 내 염증을 제거하고 당근의 식이섬유는 장 속의 노폐물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우리 장 속에 유산균이 정상적으로 잘 살아가려면 유산균의 먹이가 필요합니다. 이 먹이를 우리가 보통 프리바이오틱스라고 부르죠. 그리고 프리바이오틱스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당근에 들어있는 이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는 당을 흡착해서 배출해주는 효능이 있죠. 이 효능은 당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속도도 늦춰주고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주게 됩니다. 이런 과정은 당뇨를 예방하는데 아주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당근의 효능은 암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암이 발생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몸에서 염증이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우리 폐에 염증이 반복해서 발생하면 폐암이 될 가능성이 있고, 또 위에 염증이 반복해서 발생하게 되면 위암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또 한 가지 경우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곳에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데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게 되면 그곳에 영양분들이 잘 전달이 되지 않고 몸에 문제가 생겨도 회복이 더디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져서 결국 암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항산화 성분이고,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암을 예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혹 흡연을 하는 분들 중에 이 베타카로틴을 섭취하면 폐암의 발병률이 높아진다고 해서 당근 섭취를 꺼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 암 발생은 당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폐암이 발생했던 실험군은 당근을 섭취한 것이 아니고 베타카로틴 영양제를 섭취했던 것이었으며, 당근을 섭취한 실험군은 오히려 암 발병률이 낮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당근의 효능은 치매 예방입니다. 베타카로틴은 뇌 혈관에도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뇌 혈관에 쌓이는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해서 뇌 신경을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주게 되고요. 이렇게 뇌 신경이 활성화되면 기억력과 학습 능력이 향상이 되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게 되죠. 치매는 발병이 되면 치료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서 예방이 정말 중요한데요. 치매를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으니 당근을 매일 하나씩 꾸준히 섭취해서 치매를 예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당근의 효능은 바로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한 여성 연예인이 당근 다이어트로 3주 동안 11kg을 감량한 사실도 있는데요. 이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당근에 함유된 식이섬유 때문입니다. 풍부한 식이섬유는 배에 포만감을 주게 되고 섭취한 당 성분과 지방 성분을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아주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연예인이 활용했던 당근 다이어트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당근을 잘 씻은 다음에 아주 잘게 채를 썰어 주시고요. 당근 하나에다가 소금을 한 스푼 정도 넣어서 약 10분 정도 절여 주시고, 절인 물은 이제 꼭 짜서 버려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올리브 오일과 식초를 잘 버무려 주셔서 밀폐 용기에 담은 다음 냉장고에서 2~3시간 정도 숙성한 후에 드시면 됩니다. 이때 먹을 때 사과를 채 썰어서 함께 드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고요. 이렇게 좋은 당근도 먹는 방법에 따라 효과를 10배 이상 늘릴 수도 있고, 함께 먹으면 그래서 더 좋은 음식들이 있는데요. 우선 당근을 드실 때 다이어트가 목적이라면 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다만 식이섬유는 소화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장이 좀 안 좋은 분들은 익혀서 드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당근을 드실 때는 껍질까지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당근의 영양 성분은 껍질에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성분입니다. 지용성이라는 것은 기름에 잘 녹아서 흡수가 된다는 것인데요. 베타카로틴을 잘 흡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름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오메가3가 풍부한 올리브유나 들기름, 아마씨유 같은 기름을 사용하시면 좋고요. 기름을 사용하여 살짝 익혀서 드시게 되면 생으로 드셨을 때 10% 정도 흡수되는 베타카로틴을 약 70% 정도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엄청난 차이죠? 우리가 기름에 볶을 때는 너무 오래 익히지 말고 살짝만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오래 볶으면 오메가3를 함유한 기름도 산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약간만 볶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을 알려드릴게요. 몇 년 전부터 유행하고 있는 주스가 있죠. 바로 ABC 주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는 사과, 비트, 그리고 당근이죠. 이 세 가지를 함께 갈은 다음에 주스로 마시면 항산화 폭탄 주스를 마시게 되는 것인데요. 이 세 가지 중에 비트의 효능이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풍부한 항산화 성분들이 확장된 혈관을 따라서 온몸으로 구석구석 공급돼서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 염증을 제거하여 각종 질병을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만 비트에는 옥살산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옥살산이 신장의 결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약간의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비트를 빼고 사과, 양배추, 당근 이렇게 세 가지를 넣은 ACC 주스도 많이 드시는데요. 양배추는 우리 몸에 진액을 보충해 주어서 점막을 촉촉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바이러스와 이물질을 배출시켜 주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암 효과를 극대화시켜 줄 수 있는 음식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브로콜리와 단호박을 당근과 함께 드시면 되는데요. 이 세 가지를 생으로 그냥 드시는 것보다 찜기에 넣고 쪄서 드시면 흡수율을 훨씬 높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올리브 오일과 약간의 소금을 넣고 물과 함께 섞어서 드시면 아주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강력한 항암 주스로 드실 수가 있습니다. 마늘에 열을 가하게 되면 마늘 색이 점점 짙어지면서 결국에는 까맣게 변하는 흑마늘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마늘 속에 있는 당류와 단백질인 아미노산이 반응을 하여 갈색을 띠는 멜라노이드인 색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인데요. 이 반응을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합니다. 고기를 구우면 빨간색의 고기가 점점 휘어지다가 갈색으로 변하는 반응과 같은 원리인 것이고요. 이렇게 흑마늘을 만들게 되면 생마늘보다 S알리시스테인 성분이 5배가 많아질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항산화 물질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한 항암 효과가 뛰어난 폴리페놀이 생마늘에 비해서 4배 이상 많아지고 유액 분비를 촉진해 주어 소화도 잘 되게 하는 효능도 있기 때문에 잊지 말고 흑마늘을 만들어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마늘은 요리할 때 많이 사용하는 재료인데요. 마늘을 얇게 썰어서 기름에 튀긴 마늘 튀김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기름에 마늘을 튀기면 마늘 향도 좋고 마늘의 매운맛은 없어지고 단맛이 좋아져서 남녀노소 좋아하는 식재료가 되기는 하는데요. 뜨거운 기름에 튀긴 마늘은 우리 몸에 좋은 항산화, 항암 물질들이 파괴가 되고 몸에 안 좋은 여러분, 마늘이 몸에 좋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것과 함께 먹으면 암과 치매에 걸린다니 깜짝 놀라셨나요? 아무리 몸에 좋은 마늘이지만 함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늘은 생마늘, 구운 마늘, 찐 마늘, 절인 마늘, 흑마늘 등 먹는 방법이 아주 다양하잖아요. 이렇게 먹는 방법에 따라서도 우리 몸에 주는 효능이 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마늘 껍질은 대부분 먹지 않고 버리시죠. 마늘 껍질을 오늘부터 는 절대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늘 껍질을 왜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마늘과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과 마늘과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 그리고 마늘과 마늘 껍질의 효능까지 마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마늘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식재료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당 1년 동안 마늘 소비량이 7kg 정도인데요. 놀라지 마세요. 세계 평균은 0.8kg이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늘을 많이 먹는다는 거죠. 마늘을 많이 먹는다는 건 그만큼 건강한 식단을 먹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지만 먹는 방법에 따라서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마늘과 함께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음식 첫 번째는 바로 빵입니다. 마늘빵 아시죠? 마늘이 발라져 있어서 달콤 쌉싸름한 마늘 맛도 나고 향긋한 향도 좋아서 즐겨 먹게 되는데요. 마늘이 있어서 몸에도 좋은 빵이라고 착각하고 즐겨 드실 수 있죠. 마늘빵은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빵의 재료인 밀가루는 탄수화물이 주 성분인데요. 밀가루의 고탄수화물은 소화 과정에서 당으로 분해가 되고 혈당 지수를 급격히 올리게 되며 이때 인슐린의 분비가 과도하게 나오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게 되면 체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췌장을 망가뜨려서 당뇨를 유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당은 몸에 흡수되면서 지방으로 변하게 되고 쉽게 살이 찌게 되어 비만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밀가루로 빵을 만들면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이 생성이 되는데 이 글루텐은 소화불량, 복통, 변비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죠. 이뿐 아니라 글루텐이 몸에 들어오면 장에서 에소루핀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지는데 이 에소루핀은 중독성이 강해서 밀가루 중독을 일으켜 빵 같은 밀가루를 과다하게 섭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늘이 아무리 좋은 성분으로 항암작용, 항염증 작용을 한다고 해도 마늘빵으로 드신다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럼 마늘은 어떻게 먹어야 마늘의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마늘은 생으로 드실 때도 물론 좋지만 익혀서 드실 때 더욱 좋습니다. 몸에 보약이 되는 마늘 먹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마늘밥입니다. 국립농업과학원에 따르면 마늘의 S알리시스테인 함량을 조리법에 따라서 조사한 결과 생마늘일 때 S알리시스테인 함량이 2.77mg 정도가 되었고 삶기 시작한 후에 30분 정도 지나면 4.92mg이 되었으며 1시간이 지났을 때는 9.16mg으로 생마늘에 비해 무려 4배 이상
이상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1도의 온도에서 1시간 동안 마늘을 쪘을 때 S알릴시스테인 함량이 50.24mg으로 생마늘보다 18배 정도나 높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마늘을 드실 때는 1시간 이상 끓여서 드시는 것이 좋겠죠. 이런 방법이 번거로우시다면 추천드리는 방법이 바로 마늘밥입니다. 밥을 할 때 마늘을 넣는 건데요. 1인분을 할 때 마늘을 한 3, 4알 정도씩 넣어서 밥을 하시면 됩니다. 현미가 있다면 현미를 넣은 마늘밥을 하시면 더욱 좋은데요. 현미 속에는 티아민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마늘에 S알릴시스테인과 현미의 알리티아민 두 가지 성분을 모두 섭취하여 항암 효과뿐 아니라 피로회복, 근육통 완화에도 좋은 밥이 되는 것이죠. 그럼 마늘밥을 하기 위해 마늘을 까고 나면 껍질은 어떻게 하셨나요? 다 버리셨죠? 오늘부터는 절대 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마늘에 효능하면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것이 아마도 항암 효과일 거예요. 그런데 마늘 껍질을 통해서 엄청난 항암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 연구진에서 연구한 결과 마늘 껍질을 70% 에탄올 용매로 반복적으로 추출해서 만든 마늘 껍질 추출물이 암 예방에 효과가 아주 탁월하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특히 유방암, 위암, 간암, 대장암, 폐암뿐 아니라 다양한 암세포에 대한 억제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방암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마늘 껍질의 두 번째 효능은 바로 심혈관을 튼튼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늘 껍질은 마늘 알맹이보다 식이섬유가 4배, 폴리페놀이 7배나 많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식이섬유는 혈관 내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착시켜서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죠.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서 나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 효능이 있는 아주 중요한 성분입니다. 마늘 껍질에 함유된 알리신 성분은 혈중 지질을 낮춰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낮추는데 효과적인 성분이 되고요. 이를 통해 동맥경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좋은 성분이 되는 것입니다. 또 마늘 껍질을 말려서 분말로 만들어 음식에 넣어 드시면 비만을 막아주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지방의 흡수를 막고 나쁜 지방을 배출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체내 지방 대사를 촉진하기 때문에 지방 분해가 빠르게 일어나 체지방을 제거하는 데도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마늘 껍질을 분말로 드시는 방법 말고 차로도 드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마늘 차를 우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마늘 껍질을 깨끗하게 씻어서 말린 다음에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 마늘 껍질을 넣고 볶아주어 수분을 없애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수분을 없애기 위한 것도 있지만 마늘 껍질에 열을 가하게 되면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증가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수분을 없앤 마늘 껍질을 냉동실에 보관하셨다가 드실 때 끓는 물에다가 소주를 반컵 정도 넣고 물 1리터, 마늘 껍질을 약 15g 정도를 넣고 끓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끓인 마늘 껍질차를 따뜻하게 드셔도 되고 냉장고에 넣어서 시원하게 드셔도 괜찮습니다. 마늘이 몸에 좋다고 해서 꿀에 마늘을 재워 드시는 분들 계시죠? 물론 꿀마늘이 몸에 좋은 분들도 있지만 꿀과 마늘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입니다. 식품 비방이라는 문헌에 보면 꿀과 마늘은 함께 먹으면 안 된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 이유는 꿀과 마늘이 둘 다 열을 내는 뜨거운 음식이기 때문이에요. 꿀과 마늘을 함께 먹게 되면 체질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부작용이 크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체질이 맞지 않는 분들이 이 꿀마늘을 드시게 되면 눈의 충혈도 잦아지고 노화가 빨라질 수가 있는 거고요. 돋보기를 빨리 쓰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두통이 생기며 피부에도 트러블이 생기는 부작용도 있으니 꼭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당 섭취에 주의하셔야 하는 당뇨, 고지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암 환자분들도 절대로 꿀마늘을 드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마늘은 또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바로 다양한 쌈 채소와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마늘의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이 혈관을 건강하게 해서 암을 예방하고 쌈 채소를 통해 다양한 비타민과 무기질을 섭취하며 풍부한 항산화 물질도 섭취해서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 노화를 방지하고 활력이 넘치는 건강한 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늘을 반찬으로 만들어 드실 때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늘 장아찌입니다. 아니 마늘 장아찌가 왜? 라고 의문이 생기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모든 마늘 장아찌가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바로 설탕이 많이 들어간 마늘 장아찌는 만들어 드시면 안 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마늘 장아찌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 드시지 않는 것이 좋고요. 몸에 좋은 마늘도 설탕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설탕이 많이 함유된 마늘장아찌를 드시게 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서 혈액 속에 중성지방이 많아져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게 되겠죠. 또한 설탕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뇌에서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의 크기를 줄어들게 합니다. 나중에 기억력이 떨어지고 나아가 치매를 일으키는 것과도 연관이 될 수가 있죠. 집에서 마늘장아찌를 담가 드실 때에는 설탕을 넣지 마시고 건강한 식재료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죠. 마늘을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흑마늘을 추천해 드립니다. 마늘에 열을 가하게 되면 마늘 색이 점점 짙어지면서 결국에는 까맣게 변하는 흑마늘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마늘 속에 있는 당류와 단백질인 아미노산이 반응을 하여 갈색을 띠는 멜라노이드인 색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인데요. 이 반응을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합니다. 고기를 구우면 빨간색의 고기가 점점 휘어지다가 갈색으로 변하는 반응과 같은 원리인 것이고요. 이렇게 흑마늘을 만들게 되면 생마늘보다 S알리시스테인 성분이 5배가 많아질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항산화 물질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한 항암 효과가 뛰어난 폴리페놀이 생마늘에 비해서 4배 이상 많아지고 유액 분비를 촉진해 주어 소화도 잘 되게 하는 효능도 있기 때문에 잊지 말고 흑마늘을 만들어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마늘은 요리할 때 많이 사용하는 재료인데요. 마늘을 얇게 썰어서 기름에 튀긴 마늘 튀김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기름에 마늘을 튀기면 마늘 향도 좋고 마늘의 매운맛은 없어지고 단맛이 좋아져서 남녀노소 좋아하는 식재료가 되기는 하는데요. 뜨거운 기름에 튀긴 마늘은 우리 몸에 좋은 항산화, 항암 물질들이 파괴가 되고 몸에 안 좋은 탄수화물만 남는 음식이 되게 됩니다. 마늘을 튀길 때 사용하는 기름은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은 식용유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런 기름을 많이 먹게 되면 몸 안에 지방산 불균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염증 수치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튀긴 마늘을 섭취하게 되면 당독소 또한 높아져서 결국 우리 몸에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는 악영향을 주는 것이죠. 만약에 기름에 튀긴 마늘을 드시고 싶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올리브유를 사용하시고 불을 오래 가열하지 말고 살짝만 가열하여 마늘도 튀기듯이 오래 하지 말고 살짝 익혀서 드시면 향도 좋고 몸에도 좋은 마늘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올리브유를 이용한 마늘을 드시는 방법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올리브유에 마늘을 재워서 먹는 방법인데요. 먼저 마늘을 끓는 물에 넣어서 5분 정도 데쳐주시면 되고요. 소독된 병에 마늘을 담고 여기에 올리브유를 가득 담아줍니다. 이때 통후추를 조금 넣어주시면 풍미를 더욱 높일 수가 있고요. 올리브유와 마늘이 만나서 항산화 성분, 황화물질이 극대화가 돼서 혈관을 튼튼히 하고 혈전 생성을 막고 혈류를 원활하게 해줘서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도 생기고요. 심장마비나 뇌졸중까지 예방할 수 있는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든 마늘 올리브유 절임은 반찬으로 드셔도 좋고 또 생선 요리를 할 때 이 마늘을 으깨서 생선에 발라주면 생선 비린내도 잡아줄 뿐 아니라 마늘과 올리브유의 풍미가 더해져서 더욱 맛있는 요리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마늘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있는데요. 마늘의 효능 중에 혈전을 제거하고 혈류를 원활하게 하는 효능이 있었잖아요. 이런 효능은 혈액을 묽게 만들어주기 때문인데요. 이미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혈전 용해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마늘을 많이 드시게 되면 상처가 나거나 했을 때 피가 잘 멈추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한 평소에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어서 위가 안 좋으신 분들도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위 점막을 자극해서 증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들도 마늘을 많이 드시게 되면 복통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마늘을 조금만 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칼슘이 뼈를 이루는 주 성분인 거 잘 알고 계시죠? 마그네슘은 이런 필수 미네랄인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녹두가 뼈 건강에도 놀라운 효능을 발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녹두는 기본적으로 성질이 차기 때문에 몸이 찬 분들은 좀 주의해서 드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녹두의 껍질을 벗기고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늘이랑 같이 드시면 몸이 좀 찬 분들도 조금 더 편하게 녹두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늘은 녹두와 반대로 따뜻한 성질이 있죠. 그래서 같이 복용하시면 녹두의 찬 성질을 중화시켜 줄 수가 있어요. 또 이뿐만 아니라 마늘이 대표적인 사실 알고 계시나요? 녹두는 이렇게 드셔야 당뇨가 예방이 되고 혈당이 쑥 떨어집니다.
한의학에서는 약으로 사용할 정도로 아주 약효가 뛰어난 식재료가 바로 녹두예요. 우리 선조들은 이 약효를 잘 알고 일반 가정에서도 많이 사용을 했었고요. 이런 녹두가 만병의 근원인 고혈압과 당뇨에도 좋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이렇게 좋다는 녹두도 우리가 잘 알고 먹어야 되는데요. 잘못 드시면 우리 몸에 독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잘 알고 드시면 보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녹두는 어떻게 또 무엇과 먹어야 되고 녹두를 드실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보통 녹두의 약간 거친 식감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껍질을 까고 녹두 속 알맹이만 드시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녹두에 놀라운 효과를 가진 영양 성분들은 거의 다 껍질에 있기 때문에 녹두 껍질은 반드시 함께 드셔야 돼요. 녹두에는 기본적으로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고 소화를 돕는 효소가 많아서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이 드시면 도움이 많이 되고요. 녹두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우리의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서 변비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소화를 돕는 효소가 장내의 유익균을 풍성하게 해주기 때문에 장 건강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기력이 많이 약해진 환자에게 녹두죽을 먹여서 몸을 회복시켜 주기도 했었어요. 그만큼 몸이 약해진 환자들의 몸에도 흡수가 아주 잘 될 만큼 녹두가 우리 몸에 좋다는 거겠죠. 놀랍게도 녹두에는 마그네슘, 칼슘과 같은 미네랄 성분들도 아주 풍부한데요. 이 풍부한 칼슘은 골다공증을 예방해주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칼슘이 뼈를 이루는 주 성분인 거 잘 알고 계시죠? 마그네슘은 이런 필수 미네랄인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녹두가 뼈 건강에도 놀라운 효능을 발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녹두는 기본적으로 성질이 차기 때문에 몸이 찬 분들은 좀 주의해서 드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녹두의 껍질을 벗기고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늘이랑 같이 드시면 몸이 좀 찬 분들도 조금 더 편하게 녹두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늘은 녹두와 반대로 따뜻한 성질이 있죠. 그래서 같이 복용하시면 녹두의 찬 성질을 중화시켜 줄 수가 있어요. 또 이뿐만 아니라 마늘이 대표적인 항암 식품인 사실 알고 계시나요? 마늘 속에는 S알릴시스테인과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이 암세포를 억제해주고 사멸시켜주는 아주 큰 효과가 있습니다. 또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많이 들어있어서 나쁜 콜레스테롤의 생성을 막아주고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체내의 지방의 대사를 촉진시켜 주는데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많죠. 이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 분해를 통해서 체지방을 제거해주고 비만을 예방하는 효과가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마늘을 녹두와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더 보약으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늘이랑 녹두를 함께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알아볼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바로 마늘 녹두밥을 지어서 먹는 건데요. 녹두를 물에 충분히 불린 다음에 밥을 하시면 이 녹두 껍질에 있는 그 거친 식감들을 많이 완화를 시켜서 편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녹두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음식이 있죠. 바로 녹두 빈대떡이죠. 아주 맛있죠. 맛있는 녹두 빈대떡에 돼지고기를 갈아서 함께 부쳐서 먹기도 하죠. 이 방법이 영양학적으로 아주 탁월한 조합이 됩니다. 왜냐하면 녹두에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인 트립토판 같은 성분이 돼지고기에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트립토판이나 이제 메티오닌 같은 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서 기본적으로 합성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섭취를 해야 하고요. 돼지고기에는 이런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기력이 떨어지고 처지시는 분들이 녹두와 돼지고기를 함께 드시게 되면 기력을 회복하는데도 아주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돼지고기에는 단백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는 데도 도움을 주고 풍부한 비타민 B1이 우리 몸의 피로 회복 과 신경을 안정시키는 데도 매우 효과가 좋습니다. 또 돼지고기에는 철분도 아주 풍부해서 나이가 들면서 부족해지는 철분을 보충하는 데도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필수 지방산인 리놀레산이 많아서 동맥경화나 고혈압 같은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고 아연이나 셀레늄, 비타민 B6 등의 영양소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거든요. 녹두는 또 혈당을 낮춰주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는 효능이 있어서 당뇨
관리에도 너무 좋은 식품입니다. 풍부한 식이섬유가 소장에서 당의 흡수를 지연시켜주기 때문인데요. 또한 다양한 미네랄과 비타민이 당뇨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에도 좋은 효과가 있고요. 이때 녹두를 팥이랑 함께 드시면 이런 효과가 매우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팥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혈관의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혈관 세포의 손상을 예방해줘서 혈관을 깨끗하고 아주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2014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 팥을 섭취하면 어떤 이점이 있는지가 나왔는데요. 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수치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약 4주 동안 매일 팥을 섭취하게 했는데 그 결과 당뇨 환자들의 공복 혈당 수치가 약 평균 19.5%가 감소했고 또한 인슐린 저항성이 감소하는 결과를 볼 수가 있었어요. 또 팥은 쌀의 10배 이상 그리고 바나나의 약 4배 이상 많은 칼륨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칼륨은 몸 안에 있는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고 당뇨 환자의 신장 기능을 강화시켜 줄 수 있고 혈압의 상승을 억제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팥은 우리가 한의원에서 다이어트를 위한 처방을 할 때도 많이 쓰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팥에 들어있는 이 풍부한 칼륨 때문인데요. 칼륨이 이뇨작용을 통해서 우리 몸에 이 부종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붓는 거를 빼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지방이 몸에 잘 쌓여서 살이 잘 붓고 찌는 분들이 팥을 드시면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실험에서 실험 쥐에게 팥 추출물을 먹여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랬더니 근육 손실 없이 체지방 함량이 약 30%가 줄었고 몸무게도 37% 정도 감소한 결과를 발표했었어요. 정말 큰 효과죠. 자, 이렇게 녹두와 함께 복용하면 좋은 식품들을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녹두를 복용할 때 주의할 점도 있겠죠.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녹두의 차가운 성질이에요. 이 녹두의 차가운 성질은 우리 몸에 열을 낮춰줄 수 있고 외부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또 염증을 완화시킬 수도 있고 통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두통이 심한 분들은 녹두로 속을 채운 베개를 쓰면 두통을 완화하는 효과를 보시기도 합니다. 다만 이 찬 효과 때문에 녹두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겠죠. 평소에 몸이 차서 냉증이 있는 분들은 녹두를 많이 드시게 되면 오히려 거꾸로 해가 될 수가 있겠죠. 찬 음식이 많이 들어가면 위나 장이 차가워지기 때문에 소화력이 보통 좀 떨어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복통이나 변비, 설사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녹두를 드시려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마늘이랑 함께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의할 점은 바로 녹두의 강력한 해독작용인데요. 이 녹두의 해독작용은 우리 몸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요. 몸의 중요한 장기 중에 하나인 간에 특히나 많은 도움을 줍니다. 왜냐하면 간은 우리 몸에 들어오는 독소를 해독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죠. 녹두가 이런 간의 해독 기능을 올려줄 수가 있기 때문이죠. 녹두에 들어있는 풍부한 단백질과 펩타이드가 간의 해독작용에 필요한 글루타치온의 원료를 공급을 해주게 되고 체내에 중금속이나 독성 물질을 결합시켜서 몸 밖으로 배출을 도와주게 됩니다. 특히 중금속 해독 연구에서는 납이나 카드뮴 등의 흡수를 억제하고 배출을 도와줘서 독성을 완화하는 효과를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이런 효과가 우리가 보약을 복용할 때는 거꾸로 상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몸이 약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보약을 드시는 분들 많이 있죠. 바로 이 보약의 효과가 녹두의 해독작용 때문에 오히려 사라져버릴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한의원에서 보통 한약을 짓거나 하면 녹두나 숙주나무를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 녹두의 해독작용은 녹두 껍질에 있는 성분 때문에 보통 나타나는데요. 껍질을 제거하고 만든 요리나 녹두 전분으로 만든 청포묵이나 녹두 당면을 드시면 녹두의 해독작용은 누릴 수가 없어요. 물론 녹두 껍질을 제거해도 알맹이의 영양 성분들이 풍부한데요. 우리가 해독작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껍질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복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복용 시에 주의할 점은 바로 녹두의 풍부한 칼륨입니다. 앞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칼륨은 몸에 나트륨을 배출해주며 당뇨와 고혈압에도 도움이 되지만 만약에 신장질환이 있는 신장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거꾸로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장이 약하신 분들이 이 녹두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과량 드시게 되면 칼륨 배출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몸에 칼륨이 쌓이면서 고칼륨 혈증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고칼륨 혈증이 오면 근육이 약해지거나 부정맥, 심장질환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과도하게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건강검진 항목이 이것저것 많은데 그 많은 검사를 정말 다 해야 될까요? 사실 의사들은 잘 받지 않는 검사도 있고 반면에 꼭 받아야 하는 검사도 있죠. 또한 건강검진을 받긴 받아야 되는데 병원 가기를 망설이는 이유는 생각보다 많아요. 피만 봐도 어질어질한 공포, 검사 비용이 만만치 않을까 하는 걱정, 혹시나 큰 병이 발견돼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여기에 나는 특별히 불안한 데 없는데 라는 자기 합리화까지 겹치면 검진 문자는 그대로 잊혀지기 필수죠. 저 역시 피검사 바늘도 싫고 예약도 뒤로 미뤄본 적도 있고 충분히 공감하죠. 그런데 시간을 끄는 동안 몸속 어딘가에서 빠르게 다니는 열차 같은 병이 조금씩 커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막상 증상이 느껴질 때는 이미 종착역이라는 이야기도 많죠. 그래서 건강검진이 왜 망설여지는지를 먼저 이해하고 그럼에도 꼭 받아야 되는 건강검진과 받지 않아도 되는 건강검진 이야기를 해보죠. 우선 검진의 심리 장벽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첫째, 두려움. 혹시 암이라도 나오면 어떻게 하는 공포죠. 막상 큰 병이 발견되면 치료비나 간병 문제로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것 같아 도망치고 싶어지죠. 둘째, 번거로움. 금식이나 내시경약, 출혈 위험 설명서까지 절차가 복잡하니 다음 달에 해야지 하고 미루죠. 셋째, 비용 부담. 무료라더니 선택 검사 붙이니까 기본 50만 원이 훌쩍 넘네 라는 경험담이 또 겁을 주죠. 넷째, 나는 괜찮다라는 착각. 평소에 크게 한번 아픈 적도 없고 아침마다 동네 한 바퀴도 도니 난 아직 청춘이야라고 여기시는 분도 많아요. 다섯 번째, 검사 자체가 공포. 내시경 튜브, MRI 기계 소음, 조영제, 열감 등등 생각만 해도 진땀이 난다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모두 공감하는 검진 회피 5대 이유예요. 이런 망설임이 늘 나만 그런가 하는 죄책감을 낳는데 사실은 보편적인 감정이니 스스로 탓하지를 마세요. 대신 그래도 왜 검진을 해야 하나라는 질문으로 다음 단계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꼭 검진을 받아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일상생활에서 느끼기 애매한 작은 불편이 생명을 위하는 큰 질병의 초기 신호일 수 있기 때문이죠. 구체적으로 5가지 사례, 아니 한 가지 더 못해 6가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각 병은 증상이 뚜렷해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흔히 겪는 사소한 느낌으로도 시작되죠. 첫 번째는 췌장암이에요. 초기 보통 식후 더부룩함과 등 한복판을 찌르는 듯한 묵직함이 전부죠. 소화제 먹으면 괜찮아지니 위가 좀 안 좋나 하고 넘기는 경우가 태반이고, 여기에 이유 없는 체중 감소, 변 위에 기름이 둥둥 뜨는 지방병까지 나타나면 이미 진행 단계일 확률도 크죠. 복부 초음파만으로는 잘 안 보이니 조형 CT나 내시경 초음파까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검진 미루기가 가장 치명적인 암으로 꼽히죠. 두 번째는 대장암. 초기엔 배가 살살 아프다 사라지고 변이 가늘어지거나 변기에 피가 살짝 묻어나고, 어르신들은 치질이라 생각해 연고만 바르시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좌측 대장에 생긴 용종이 커지면서 변 통로가 점점 좁아져 연필변이 되고 암으로 변하기 직전에는 미세 출혈이 반복된다고 해요. 분변 자멸 검사는 양성이어도 30%는 치질 개실 출혈이 나오니 내시경으로 직접 봐야지 확실히 잡아요. 세 번째는 심근경색, 전조인 협심증은 운동하거나 계단을 오를 때 가슴뼈 뒤쪽이 5분쯤 뻐근하다가 또 쉬면 사라지고 소화하는 데서 체했나 하고 소화제를 부시는 분이 많지만 사실 영양제 병뚜껑 돌리듯 관상동맥 안쪽이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죠. 가슴 중앙 통증, 왼팔 턱 당김, 식은땀, 새벽에 자다가 가슴이 답답해서 깨는 증상이 2주간 3번 이상 있었다면 관상동맥 CT나 운동부하 검사를 서두르셔야 돼요. 네 번째는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 말이 잠깐 꼬였다가 돌아온다,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툭 한번 떨어진다. 잠깐이니 그냥 넘어가지만 뇌혈관이 살짝 막혀 일과성 허혈 발작을 일 수가 있겠죠. 한쪽 눈앞이 번쩍거리거나 시야 일부가 가려지는 증상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전조가 한 번이라도 있었으면 뇌 MRI로 혈관 풍선, 동맥류나 경동맥 협착이나 세밀하게 확인하시는 게 좋고, 다섯 번째는 복부 대동맥류 파열, 배꼽이 통증이 콩콩 뛰는 느낌이 들고 허리를 굽힐 때 둔탁한 통증이 있을 수가 있겠죠. 대동맥 직경이 5cm가 넘으면 언제든 터질 수 있다는데 파열 시 사망률이 80% 이상이라고 해요. 초음파 한 번이면 지름을 측정할 수가 있어서 고혈압이나 흡연력이 있으신 분들은 복부 초음파를 꼭 넣으시는 게 좋아요. 여섯 번째는 폐색전증. 긴 버스 여행 혹은 장시간 자리에 앉아 있다가 숨이 가쁘고 등 뒤가 콕콕 쑤신다고 느끼는데 단순 근육통으로 오해하긴 쉽죠. 하지만 다리에 새긴 작은 혈전이 폐혈관을 막는 맹수가 될 수가 있겠죠. 숨이 차고 심장이 두근거리며 숨 쉴 때마다 갈비뼈 안이 따끔하면 즉시 응급실에 가야 생존율이 높아진다고 해요. 검진 단계에서는 저설량 PET-CT나 혈액-D 다이머 검사가 위험도를 확인해주죠. 6가지 이야기가 길었지만 핵심은 위, 허리, 가슴, 말, 어눌, 배꼽, 호흡 다 흔한 불편들인데 뒤엔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불편 3일률, 사흘 이상 이어지면 기본 검사부터 다시 강조하게 되죠.
이제 실전 검진 항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필수 7종 세트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위 내시경 2년 1회, 속쓰림 가족력이 있으면 매년, 대장 내시경 5년 1회, 용종 가족력 혈변이 있으면 3년, 복부 초음파 12년에 1회, 갑상선 초음파 3년에 1회, 뇌 MRA 60대에 1회, 고혈압 흑형 가족력이 있으면 5년 뒤에 재검, 질식이나 유방 초음파, 난소 자궁 침일 유방 체크 23년에 1회, 여성분들에 해당되고요. 저설량 펫 CT 30년에 1회, 흡연력은 매년 아니면 2, 3년에 1회. 여기에 심전도 혈압 공복 혈당, 지질 신장 간 수치는 국가검진 기본 혈액 소변으로 충분하다고 하고, 그렇다면 굳이 안 해도 되는 검사는 PET CT, 조영제 없는 복부 CT, 전신 MRI 패키지, 각종 관절 MRI, 무증상 침당 초음파가 대표적이에요. 고급 검진이라는 말에 솔깃할수록 방사선 조영제 비용, 가짜 양성 스트레스를 같이 떠안게 되죠. 검사를 받을 때는 시기 준비, 사후 관리 세 가지를 한번 기억하세요. 시기는 연말 몰린 기간을 피하고 3월에서 6월 한가한 날로, 준비는 8시간 금식, 카페인 금지, 아침에 혈압약 복용, 사후 관리는 결과지 원본을 챙겨서 집안 파일에 보관하시고 1년 뒤 새 결과와 비교하는 거죠. 영상 CD나 USB도 꼭 받아두시는 게 좋고요. 작년에는 3mm였는데 올해는 5mm네요 같은 간단 비교가 내 운명을 바꿀 수도 있겠죠. 혹시 나는 집안일로 바꾸고 검사비도 부담이야 하시는 분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검진을 안 하면 나중에 치료비가 검진비의 10배, 생활 불편은 100배, 가족 고생은 셀 수 없이 늘어난다는 점을요. 저는 암 수술 뒤에 장루 주머니를 24시간 차고 다니면서 검진을 미뤄서 가족이 많이 고생한다며 눈물을 삼키시는 환자분들도, 일기 발견으로 이틀 만에 태어내 손주랑 공원 걷는 환자들도 봤고, 두 분의 비용 시간 가족 부담은 비교가 안 되죠. 길게 말씀드렸는데 딱 한 줄만 기억하시면 돼요. 3번 이상 반복되는 불편은 반드시 검사로 한번 확인한다. 이 원칙이 여러분과 가족을 개고생 대신 가벼운 조치로 지켜줄 거예요. 지금 휴대폰 달력을 여시고 가장 한가한 주 오전에 국가검진을 예약을 넣어보세요. 혹시 검진이 겁나시거든 오늘 들은 6가지 초기 증상을 떠올리며 내가 먼저 확인해서 가족 걱정을 덜자 하고 마음을 다잡으시길 바래요. 그런데 아직 내 건강은 멀쩡한 걸 하며 망설이시면 건강저축통장이라는 비유를 하나 드려볼게요. 60대는 수명 100세 시대의 중간 결산이에요. 지금 은행에 10만 원을 넣어두면 복리로 불어나듯 검진으로 작은 용종 하나를 치워버리면 향후 20년간 수술이나 항암 투병 시간을 통째로 절약해 줄 수가 있겠죠. 반대로 검진 이자를 미루면 숨은 부채가 눈덩이처럼 커져서 어느 날 일시불로 터지죠. 실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를 봐도 초기 위암 내시경 절제의 평균 비용은 250만 원 이하, 진행 위암 복감경 수술은 1000만 원 이상, 전 2단계 항암 치료는 5천만 원까지 치솟는다고 해요. 검진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의료비를 선불로 조금씩 상환하는 지혜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래도 내시경이 양맛이 고역이고 MRI통 소리가 무섭다는 분들께 편익 꿀팁을 6가지 드릴게요. 첫째, 수면 내시경은 약이 무섭다기보다는 공복 탈수에 취약하니 전날 저녁 미음 한 컵으로 저혈당을 예방하세요. 둘째, 내시경 전 장 세정되는 얼음물에 타면 단맛이 줄어들어 훨씬 더 먹기 쉬워요. 셋째, MRI 공포증은 귀마개나 아이마스크, 심호흡, 의학적으로 증명된 완화법이라고 해요. 넷째, 가격 걱정은 공단 제공 기본 봉사에 복부, 갑상선, 초음파만 추가해도 대다수 질병을 걸을 수가 있어서 20만 원 선이면 충분해요. 다섯째, 결과 듣기 무서워하시죠? 정상이면 축하 파티, 이상이 있으면 조기 치료라는 둘 다 이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섯 번째, 동네 병의원부터 검진 내용을 공유하면 향후 약 처방 진료 연계가 빨라져 불필요한 중복 검사를 막을 수가 있어요.